어머님, 지금 손주를 도둑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다짜고짜 고함을 치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아! 저는 머리카락이 뽑혀 나갈 듯한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며느리는 소나기에 더 힘을 줄 뿐이었죠. 손주가 제 지갑에 손 떼는 걸 보고 조용히 타일렀을 뿐인데 돌아온 건 모욕과 폭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몸이 떨리는 고통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치욕을 반드시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한정희입니다. 평생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왔는데 손주도 다 키워놨고 느지막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제가 복이 없나 봐요. 이제 좀 살만하구나 싶다 했더니 느닷없이 며느리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 밖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지 뭐예요? 황당한 사건 하나로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으며 쫓겨난 기막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포근한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에게 줄 스웨터를 뜨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잠시 후 13살 손주 현우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현관에 가방을 내던지듯 놓고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린 후에도 부엌에서 나오지를 않아 고개를 돌려보니 현우가 식탁 위에 놓아둔 제 지갑을 열어 뒤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현우야. 저는 나지막이 현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우는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황급히 지갑에서 손을 뗐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당황한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방으로 잠깐 들어오렴.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현우를 침대 끝에 앉히니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손가락만 내려다보며 꼼지락거렸죠. 현우야, 할머니 지갑에 뭐 볼 거라도 있었어? 왜 그랬는지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어?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묻자 현우가 작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그냥 돈이 얼마나 들어있나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현우야, 아무리 궁금해도 다른 사람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건 아주 나쁜 행동이란다. 특히 돈이 들어있는 지갑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제가 눈을 맞추며 차근차근 타이르자 현우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너를 혼내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 현우가 어디 가서든 예의 바르고 올바른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란다. 알았지? 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현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가 안쓰러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부서져라 쾅 하고 열리더니 며느리 지영이가 잔뜩 흥분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지영이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불꽃이 터져 나올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한테 무슨 짓이에요? 지영이가 고성을 지르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아니, 지영아. 그게 아니라 현우가 내 지갑에 손을 대길래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영이가 악을 쓰며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니, 지금 제 아들을 도둑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멀쩡한 애를 방에 가둬놓고 다그치시면 어떡해요. 현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오해다, 지영아. 가둬놓다니. 그냥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 떼면 안 된다고 조용히 타일렀을 뿐이야.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며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지영이는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갑자기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 순간적인 고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가 뒤로 세게 젖혀지면서 두피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자꾸 없는 말 지어내시고. 지영이가 제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지영이의 손목을 붙잡고 어떻게든 떼어내려 했지만 나이든 제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죠. 지영아, 제발 이거 좀 놔. 엄마, 제발 그만해. 할머니 아프잖아. 겁에 질린 현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지영이의 팔에 매달려 말렸습니다. 지영이가 그제야 현우를 흘기 쳐다보더니 제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신경질적으로 탁 놨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처럼 지끈거렸고 분하고 억울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는 다 우리 현우를 위해서 그런 거야. 할머니가 요즘 많이 이상하시잖아. 자꾸 헛것을 보시거든. 지영이가 현우를 품에 꽉 끌어안고는 마치 저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현우는 지영이의 품에 안긴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영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영이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세요? 애한테 누명이나 씌우시고. 지영이는 그 말을 끝으로 현우를 데리고 횡하니 방을 나가버렸어요. 방금 제게 벌어진 이 모든 일이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석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민석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영이가 달려나가 울며불며 민석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아? 어머님이 우리 현우를 도둑으로 몰았어. 지영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울음에 젖어 떨렸습니다. 민석이가 놀란 표정으로 지영이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다, 민석아. 그게 아니고. 제가 기가 막혀 항변하려 했지만 지영이는 제 말을 자르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글쎄 현우가 어머님 지갑을 훔쳤다고 애를 방에 끌고 들어가서 혼을 내셨다니까? 현우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했는지 몰라.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 이러다 큰일 나겠어. 병원? 무슨 병원에 가? 민석이가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신경과 혹시 모르니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 지영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흐느끼자 민석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민석이 너 엄마 말을 믿을 거냐? 저의 말을 믿을 거냐? 저는 억장이 무너져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아들에 대한 믿음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현우가 지갑 만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럼, 맞다마다. 현우가 분명히 식탁 위에 있던 내 지갑을 열고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니까. 어머님, 거짓말 마세요. 현우는 학교에서 오자마자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고요. 지영이가 민석이의 팔을 꼭 붙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는데 현우가 분명.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도 힘들고 지영이도 힘들고 현우는 오죽하겠어요? 민석이가 지쳤다는 듯
제 말을 자르며 제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방 안에서 한참을 속닥거리더니 이윽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민석이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엄마, 당분간 다른 곳에 가서 좀 지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민석이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가 혼자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하게 좀 지내시다가 너 지금 이 애미를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야? 제가 기가 막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엄마 건강 생각해서 이러는 거지. 건강? 내가 어딜 봐서 아픈 사람이라는 거냐? 너 지금 지영이 말만 듣고 니네 엄마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모는 건 아니고. 엄마. 민석이가 참다 못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발 좀 그만해요. 지겨워 정말. 저는 아들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민석이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저를 향한 의심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짐 싸요. 내가 그곳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민석이가 차갑게 말을 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겉옷 몇 벌을 챙겨 넣었습니다. 민석이는 벌써 차 키를 들고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저를 싸늘하게 내려다봤고 현우는 제 눈을 피해 방 안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석이가 마지못해 저를 돌아봤어요. 내 눈에는 정말 이 엄마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 민석이는 대답 대신 입술만 세게 깨물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죠. 차가 멈춘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빌라 앞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말없이 짐을 들고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고 저는 그 뒤를 힘없이 따랐습니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함께 눅눅하고 차가운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작은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일 뿐이었죠.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세요. 관리비랑 월세는 내가 알아서 낼게요. 민석이가 가방을 바닥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현우가 정말로. 엄마, 제발. 그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해요. 민석이가 제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민석아. 제가 다급하게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민석이는 그런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당분간은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민석이는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고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굳게 닫힌 문만 바라봤어요. 평생을 바쳐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국 저를 이렇게 버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발,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발,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작은 발까지 모두가 제 갈 길을 바쁘게 가는데 저 혼자만 이 차갑고 어두운 방 안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느덧 반지하 방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덧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어요. 아들 민석이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들은 끝내 받지 않았고
애타는 제 문자에 답장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죠. 잊힌 존재처럼 조용하던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낯선 문구가 떠 있었어요. 저는 누구일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가녀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현우예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세상에 우리 현우 맞니? 너 괜찮은 거야? 이건 무슨 번호니?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몰래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저도 할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집에서 할머니 얘기만 꺼내면 무섭게 화를 내요. 화를? 네. 아빠한테도 매일같이 할머니 흉을 봐요. 자꾸 헛것을 보신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얘기만 해요. 현우의 말에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뭐라고 하시니? 아빠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엄마가 하는 말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이세요. 꼭 로봇처럼요. 현우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 때문에 할머니가 집에서 나가시게 된 거죠? 아니야, 현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 지갑에 손 뗀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현우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야, 잘 들어. 할머니는 네가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해서 혼낸 게 아니야. 다만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 떼는 건 나쁜 행동이니까 우리 현우가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가르쳐 주려고 했을 뿐이란다. 그런데 엄마가 그걸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엄마는 할머니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현우가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도 그게 참 궁금하구나. 현우야, 혹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다투시거나 하지는 않니? 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한테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이라니? 네. 며칠 전에 아빠가 회사에서 큰 상을 받아서 기분 좋게 집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깟 상, 당신 말고도 회사 다니는 남자들은 다 받아오는 거야. 유난 떨지 마라고요. 현우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영이가 제 아들 민석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죠. 현우야, 그럼 아빠는 요즘 어떠시니? 표정이나 말투 같은 게 예전이랑 좀 다르지 않아?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빠가 예전처럼 잘 웃지를 않아요. 예전엔 퇴근하고 나랑 많이 놀았는데 이젠 집에 오셔도 말도 거의 안 하시고 계속 엄마 눈치만 살피는 것 같아요. 꼭 겁먹은 사람처럼요. 현우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끔은 무섭기도 해요, 할머니. 우리 집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아빠한테 할머니는 언제 오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긴 한숨만 푹 쉬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이라도 할머니한테 전화해 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 당연하죠. 앞으로도 몰래 공중전화로 전화할게요. 그래, 정말 고맙다, 우리 현우.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특히 엄마가 아빠한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유심히 좀 들어봐 줄래? 왜요,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 현우랑 아빠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정말요?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현우의 목소리에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할머니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꼭 너희를 지켜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손주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죠. 며칠 후 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저예요. 현우. 그래, 현우야. 그새 집에서 또 무슨 일 있었니? 아빠가 주말에 가족여행 가자고 하면서 엄마에게 일정을 같이 짜자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니, 그렇게 간단한 것도 혼자 결정을 못해? 역시 당신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한다니까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요즘 아빠는 친구들 만나러도 못 가요. 엄마가 아빠 친구들까지 다 싫어하거든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면 당신 친구들은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어울리지 마 라고 하면서 못 가게 막아요. 그럼 아빠는 그냥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다음에 보자고 엄마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둘러대요.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되신 걸까요? 예전에는 정말 멋있었는데 웃기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항상 자신감이 넘쳤는데 말이에요. 요즘 아빠는 집에만 오면 말도 없이 그냥 방에 들어가서 계속 누워만 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제 무릎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지영이는 제 아들을 아주 서서히 교묘한 방법으로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너 정말 대단하고 용감한 아이구나. 무서웠을 텐데 할머니한테 이렇게 다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 아빠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현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할머니가 꼭 도와주고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지영이가 민석이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민석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라고 믿게 만들면서 민석이의 자존감을 철저히 짓밟아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이요. 그걸 뭐라고 불렀더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스라이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민석이에게 하고 있는 짓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의 발은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가 저 교활한 며느리 손에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제가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어린 손주가 제게 보내온 작은 목소리는 꺼져가던 제 삶에 다시 불을 지펴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 고민하던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들 민석이가 마음을 돌려 저를 찾아온 것은 아닐까 헛된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몇 년 전 옆동에 살다 이사간 이웃 최 여사였습니다. 아이고, 정희 씨, 여기 있었구만.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최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 최 여사님, 어떻게 여길 다. 동네 볼일 보러 왔다가
사람들한테 소문을 들었지. 정혜 씨가 아들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내 속이 뒤집어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최 여사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낡은 방 안을 쭉 둘러보던 최 여사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어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그 집을 놔두고 어떻게 이런 쥐구멍 같은 데서 지내고 있으면 어떡해. 어서 앉아요, 최 여사님. 최 여사를 의자에 앉히고 찬물이라도 한 잔 대접하려 할 때 최 여사가 그런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희 씨, 나한테는 숨기지 말고 다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야? 결국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최 여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손주 현우의 지갑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영이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으며 이곳으로 쫓겨난 일까지요. 최 여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그 며느리가 그런 독사 같은 짓을 했다고? 겉보기에는 정말 얌전하고 상냥해 보였는데 사람이 가면을 써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쓸 수가 있대?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제 아들 민석이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여사가 한참 동안 입술만 깨물고 있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씨, 사실 내가 오늘 정혜 씨를 찾아온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네. 며칠 전에 내가 백화점에 갔다가 자네 며느리를 봤어.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영이를요? 백화점에서요? 응.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라고. 저는 불길한 예감에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웬 젊고 키가 훤칠한 남자랑 같이 있더라. 딱 봐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 남자요? 그래. 백화점에서도 제일 비싼 물건만 파는 VIP 라운지에서 봤는데 둘이 꼭 붙어 앉아서는 어찌나 다정하게 굴던지. 남자가 지영이 어깨에 손을 척 올리고 지영이는 뭐가 좋은지 해벌쭉 웃고 있고 최 여사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최 여사님, 괜찮으니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그냥 아는 사람 사이가 아니었어. 누가 봐도 영락없는 연인 사이였다고.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확실한 걸까요? 혹시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서 한참을 숨어서 지켜봤지. 그런데 쇼핑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둘이 손까지 꼭 잡고 걷더라니까. 최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30 중반쯤 됐을라나? 키가 아주 크고 비싼 양복을 쫙 빼입었더라고. 머리는 기름을 발랐는지 아주 반질반질하게 넘겼고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영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정희 씨,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당장 민석이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겠죠.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위로하다가 한참 뒤에야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왜 저를 그토록 미워하며 집에서 내쫓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눈엣 가시 같은 저를 치워버리고 집안에서 자유롭게 딴짓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틀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현우예요. 그래, 현우야. 할머니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엄마가 요즘 자주 밖에 나가시니? 네. 거의 매일 나가요. 오늘도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셨어요.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시던?
투자 컨설턴트라는 아저씨요. 엄마가 그 아저씨 만나서 우리 집 재산 불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그 아저씨 얘기를 자주 하니? 네. 아빠한테 맨날 자랑해요. 그 아저씨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그 아저씨 덕분에 우리 집 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아빠는 뭐라고 하시던? 아빠는 그 아저씨 얼굴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냥 엄마가 보여주는 서류만 보고 고개만 끄덕여요. 현우의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영이가 투자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검은 속셈을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해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 집 근처를 하염없이 배회하며 지영이가 집에서 나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지영이가 한껏 멋을 부리고 차를 몰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지영이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지영이는 차에서 내려 익숙하다는 듯 호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입구 근처 기둥 뒤에 숨어 안을 엿보았습니다. 잠시 후 최 여사가 말했던 바로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키에 비싼 정장, 그리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남자. 지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활짝 웃으며 남자를 반겼고 남자는 그런 지영이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 남자가 지영이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1시간이 넘도록 식사를 하고 나올 때는 남자가 지영이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순간 또한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아, 엄마야. 네 인생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로 얘기 좀 하자. 당장 만나야겠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석이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집 앞 카페로 나오세요. 카페에 도착하자 민석이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그늘이 점 없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민석이의 맞은편에 앉아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석아, 이걸 똑똑히 좀 봐. 지영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본 민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지영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너에게는 투자 컨설턴트라고 둘러대겠지? 이게 정말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니?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겨가며 보여주었습니다. 민석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엄마, 이건 아닐 거야. 민석이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석아, 이제 알겠니? 지영이가 너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왜 나를 그렇게 내쫓으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냐고. 엄마. 민석이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 가정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 거냐고요. 민석아, 엄마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이게 정말 절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평생 몰랐으면 좋았을 걸. 왜 이런 걸 제게 보여주시는 거냐고요. 민석이가 괴로운 듯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들은 눈앞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엄마가 지영이를 오해하고 있는 걸 거예요. 민석이가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엄마가 또 이상한 사진 같은 걸 들고 와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여보. 민석이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영이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여보, 그럴 줄 알았.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어머님 망상 증세가 심해지면 주변 사람들까지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 거라고 딱 들어맞았네.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끄는 민석이는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경멸과 냉담함만이 가득했죠. 엄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민석아,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지영이는, 엄마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지영이가 병원도 미리 다 알아봤어요. 거기 가서 치료만 받으면 엄마도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민석이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원? 지금 나더러 무슨 병원에 가라는 거냐? 정신가요. 엄마의 그 망상 증세 반드시 치료해야만 해요. 민석아, 엄마 때문에 나도 지영이도 현우도 다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그냥 조용히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만 받아주시면 우리 가족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요. 민석이는 자신의 위태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라도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알았다. 그래, 네 말은 내가 미쳤다는 거지? 내가 망상에 빠져서 네 착한 아내를 모함하고 괴롭힌다는 거지? 엄마. 좋아. 그렇다면 똑똑히 보여주마. 이 미친 엄마가 네 아내 지영이가 어떤 가면을 쓴 악마인지 반드시 증명해 보이고야 말 테니. 저는 그대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석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거리를 걷는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완전히 버렸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저 악랄한 며느리의 실체를 세상에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저는 뼈에 새기듯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 민석이에게마저 외면당한 저는 카페를 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제 마음처럼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얼마나 걸고 있을 때 가정문제 상담소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앞을 그저 스쳐 지나가려다 자석에 이끌린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라도 들어가서 이 답답한 속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안에서는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저기 상담이라는 걸 좀 받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이리 와서 편히 앉으세요. 저는 상담사 박은하라고 합니다. 박 선생이 제게 맞은편 의자를 권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마주보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어떤 고민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는지 저한테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 선생이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꾸밈없는 눈빛에서 사람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첫마디를 내뱉는 순간 설움이 북받쳐 목이 꽉 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네요. 힘드시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박 선생이 제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저는 그동안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은 제가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말을 끊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간간히 중요한 내용을 메모할 뿐이었죠.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이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혼자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선생님, 저 정말로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본 게 전부 다 사실이라고요. 네, 그럼요. 저는 어르신 말씀 전부 다 믿어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아요. 박 선생의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고맙고 힘이 되는 일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내 말을 믿어달라고 호소해서는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에요. 아드님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 선생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라고요? 네. 며느님이 아드님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 모든 것을 똑똑히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그래야만 아드님도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녹음입니다. 며느님이 아드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 목소리를 그대로 녹음하는 거죠. 박 선생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녹음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막막한 마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주 용감한 조력자가 있잖아요. 손주 현우 군이 도와줄 수 있어요. 현우가요? 하지만 그 어린애를. 어르신, 현우 군이 휴대폰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럼 됐어요. 현우 군에게 그 스마트폰을 거실 소파 쿠션 밑이나 텔레비전 뒤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고 녹음 기능을 켜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박 선생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녹음 기능을 켜두면 주변 소리가 전부 녹음되거든요. 현우 군 자기 물건이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적고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저는 희미한 희망이 보이는 듯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드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야 해요. 의심의 씨앗이요? 네. 현우 군이 아빠한테 아주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 엄마는 왜 아빠가 하는 말은 항상 틀렸다고만 말해? 라거나, 아빠는 왜 친구들하고 안 어울려? 하는 식으로요. 박 선생의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렇게 아이가 물어보면 민석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어른의 100마디 말보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아드님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박 선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앞을 가리고 있던 짙은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희망이 생겼어요. 천만에요, 어르신. 힘내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박 선생이 제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상담소를 나온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현우에게 전화 올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 현우예요. 수화기 너머로 손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현우야. 할머니가 우리 현우한테 꼭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네. 뭔데요, 할머니?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저는 박 선생에게 배운 대로 현우에게 녹음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똑똑한 현우는 금방 제 말을 이해하고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거실 소파 쿠션 제일 안쪽에 숨겨두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현우 정말 똑똑하구나. 고맙다. 할머니, 근데 이거 녹음되면 정말 아빠가 믿어주실까요? 그럼. 엄마 목소리가 똑똑히 담겨 있는데 어떻게 안 믿으시겠어? 아빠가 진실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야.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꼭 해낼게요. 현우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우야, 한 가지만 더. 아빠한테 슬쩍 질문 좀 해줄래? 질문이요? 어떤 거요? 응.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아빠한테 질문해줄래? 아빠, 엄마는 왜 아빠가 하는 일은 항상 틀렸다고만 말해? 하고 물어봐. 그리고 아빠는 왜 친구들하고는 안 만나? 하고도 물어봐주고.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 현우 정말 잘할 수 있겠는데? 네, 알겠어요, 할머니. 그로부터 사흘 후 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아빠 반응이 어땠어? 아빠 예전에는 아빠 친구분들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요즘은 왜 아무도 안 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현우가 숨을 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계속 찾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한참 그러시더니 갑자기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셨어요. 저는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민석이의 마음에 드디어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현우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오늘 아빠가 드디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뭐라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정색하고 그러셨어요. 당신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그렇게 사사건건 틀렸다고만 하는 거야? 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하던?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뭘 잘한 게 있어야 칭찬을 해주지. 맨날 실수만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그런데요, 할머니. 아빠가 예전처럼 바로 미안해하고 꼬리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는데? 아빠가 그러셨어요. 아니,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어. 당신 말이 항상 다 옳은 건 아니잖아. 왜 내 의견은 항상 무시하고 당신 말만 맞다고 하는 건데? 라고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이의 마음에 생긴 작은 균열이 드디어 단단한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 맞죠? 그럼 현우야. 전부 네가 용기를 내준 덕분이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네, 할머니. 녹음도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정말 고맙다, 내 강아지. 이 할머니가 너한테 정말 큰 신세를 지는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둡기만 하던 제 세상에 작지만 눈부신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가 그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현우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녹음됐어요. 드디어 녹음됐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정말이니? 네.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전화 통화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녹음됐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너 지금 어디니?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공중전화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할머니가 이걸 꼭 들어보셔야 해요. 알았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저는 겉옷을 깨어 입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우가 있다는 학교 근처 공원으로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갔어요. 공원 벤치에 현우가 작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죠. 할머니, 현우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와락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우 잘 지냈어? 어디 한번 들어보자. 저는 현우의 등을 토닥여주고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제게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떨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현우가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스피커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지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나야. 응, 이제 정말 거의 다 됐어. 그 등신 김민석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예금 전부 다 내 계좌로 빼돌렸어. 곧이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은? 그 집이 제일 큰 덩어리잖아. 집도 이번 주 안에 담보로 잡아서 대출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럼 이제 이 모든 게 다 우리 차지가 되는 거지. 저는 저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네 그 모자란 남편은 아직도 눈치 못 챘어? 진짜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남자가 비웃으며 묻자 지영이가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민석 씨는 정말이지 불쌍할 정도로 순진해. 내가 투자해서 돈을 몇 배로 불렸다고 서류 몇 장 보여주니까 좋다고 입이 귀에 걸리더라니까. 자기가 빈털터리가 된 줄도 모르고 말이야. 당신 정말 연기 대상감이야. 그 착하고 순진한 아내 연기 소름 돋을 정도라고. 아우 말도 마. 그 연기도 이제 정말 지겨워 죽겠어. 하루라도 빨리 이혼 서류 던져버리고 당신이랑 보란 듯이 새 출발하고 싶다고.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우가 그런 제 손을 작은 손으로 꼭 잡아주었어요. 할머니, 괜찮다, 현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끝까지 들어봐야지. 녹음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처리했어? 그 노인네가 제일 걸림돌이었잖아. 진작에 쫓아냈지.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에 처박아 놨어. 이제 우리 앞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들인 네 남편도 어머니를 안 찾아? 찾긴 뭘 찾아. 내가 밤낮으로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망상에 빠져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거라고 세뇌를 시켜놨잖아. 민석 씨는 이제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꼭두각시야. 내가 아주 제대로 길들여놨지. 지영이의 목소리를 듣는 내내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무리는 언제 할 건데? 다음 주에 집 담보 대출금만 들어오면 바로 그날로 이혼 서류 얼굴에 던져줄 거야. 그리고 이 나라를 뜨는 거지.
녹음이 끝나고 한동안 공원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되죠? 이제 아빠가 할머니 말을 믿어주시겠죠? 현우가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되고 말고. 현우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야. 네가 해냈어. 저는 현우를 품에 부서져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할머니가 아는 상담 선생님부터 찾아가야겠다. 이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봐야 해. 곧장 박 선생에게 연락하자 당장 상담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은 녹음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걸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현욱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정말인가요, 선생님? 네. 이제 남은 건 아드님께 이 진실을 들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또 저를 의심하고 안 믿으면 어떡하죠? 제게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 모임이라고요? 네. 어르신께서 아드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식사 한 끼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중재자 역할을 해줄 어른을 한 분 모시는 겁니다. 가족 중 믿을 만한 분으로요. 아, 제 시누이를 부르면 어떨까요? 좋죠.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녹음 파일을 틀면 며느님도 더 이상 발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박 선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저는 곧장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뜻밖에도 민석이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석아, 엄마다.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네, 엄마. 무슨 부탁인데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싶구나. 엄마, 네 고모도 부를 생각이다. 이 엄마 일을 중재해줄 어른이 한 분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민석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좋다. 그때로 하자. 제가 조용한 식당으로 예약해 놓을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고 저는 시누이에게도 연락했고 시누이는 제 사정을 듣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전의 날인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룸 안에는 민석이와 지영이 그리고 현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누이도 도착했죠. 고모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지영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가장 환한 미소로 시누이를 반겼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지영이가 마치 오늘 모임의 주인공인 양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 사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이에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기억도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잊지도 않은 일을 보셨다고 하시고 지영이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의 끝에 어머님을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이건 어머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랑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싶다고 하셔서 만든 자리고요. 시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언니, 정말이에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그런데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저는 가방에서 현우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서가, 너는 정말 이 애미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내가 망상에 빠져 네 아내를 괴롭힌다고 아직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민석이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럼 어디 이것 좀 들어보거라. 저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에는 지영이의 교활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등신 김민석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예금 전부 다 내 계좌로 빼돌렸어. 화기애애하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모자란 인간은 아직도 눈치 못 챘어? 당연하지. 우리 민석 씨는 정말이지 불쌍할 정도로 순진해. 지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하루라도 빨리 이혼 서류 던져버리고 당신이랑 보란 듯이 새 출발하고 싶다고. 녹음은 계속 재생되는 동안 민석이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처리했어? 진작에 쫓아냈지.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에 처박아 놨어. 신우이가 경악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음 주에 집 담보 대출금만 들어오면 바로 그날로 이혼 서류 얼굴에 던져줄 거야. 그리고 이 나라를 뜨는 거지. 녹음이 끝나자 민석이는 의자에서 그대로 스르륵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민석이가 고개를 흔들며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영이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런 망할년 네가 어떻게 우리 민석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니? 고모님 아니에요. 이건 오해라고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지영이가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신우이는 이미 이성을 잃은 후였습니다. 민석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아빠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영이, 너는 감히 내 머리채를 잡고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울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지. 지영이가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이 어린 손주가 보는 앞에서 내게 손을 대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가정을 산산조각 낼 때 너는 영원히 들키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을 테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영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가 내 아들 몰래 빼돌린 재산 내역과 증거 자료들이다. 그리고 이건 너를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이고. 지영이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그 모든 죄값,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서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내 아들과 손주에게 준 상처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주마. 신우이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저는 바닥에 무너져 있는 민석이에게 다가가 그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민석아, 이제 다 괜찮다. 다 끝났어. 이 엄마가 다 해결할게. 민석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이나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소란이 끝나고 지영이는 결국 경찰들 손에 이끌려갔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심정을 누르며 민석이와 현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석이는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앞만 보고 걷더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석이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 아빠 저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현우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현우야. 아빠는 강한 사람이니까. 그냥 지금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란다. 저는 작은 어깨를 떨고 있는 현우를 말없이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민석이의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 봐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민석아, 아들. 뭐라도 좀 먹어야지. 응? 엄마가 밥 차려놨어. 어서 나와. 애타는 제 목소리에도 방문 안은 그저 적막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민석이는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방문 앞에 차린 밥상을 놓아두었지만 음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방 안에서 민석이가 회사에 전화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제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회사에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저 김민석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당분간 회사를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직계 제출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한 톨의 생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제 아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두문불출하며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는 현우의 얼굴에서도 웃음꽃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님, 당장 현우 저한테 보내세요. 현우는 제 아들이잖아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경찰서 들락거리는 주제에 현우를 뭘 어쩌겠다고. 뻔뻔하게 어딜. 법적으로 아직 민석 씨랑 저 부부 사이인 거 잊으셨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인 제게 있다고요. 지영이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어쨌든 현우는 제가 데려가야겠으니 그렇게 하세요.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지영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문자와 변호사를 통해 보내온 서류는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박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면목 없지만 지영이가 현우 양육권을 달라며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영 씨가 저지른 일을 알면 법원에서도 절대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그럼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해서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양육권 소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박 선생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어느덧 2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민석이는 아주 가끔 화장실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방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밥 좀 먹자,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보글보글 끓여놨는데 얼굴 보고 밥 먹자, 응?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현우 할머님 되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우가 걱정돼서요. 요즘 학교에서 통 말을 안 하고 점심도 깨작거리다 마네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현우가요? 혹시 댁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러워서요. 저는 순간 무슨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조금 힘든 일이 생겨서. 아, 그러셨군요. 괜찮으시다면 현우를 학교 상담 선생님께 한번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곧장 현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책상에 힘없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현우야. 제가 부르자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 우리 현우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말도 안 한다는데 맞아?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머니한테만이라도 말해줄 수 없을까? 무슨 일인데 그래? 할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괜히 녹음을 해서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현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저는 현우의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나쁜 일을 한 건 엄마지. 우리 현우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제가 녹음만 안 했어도. 현우야, 만약 네가 녹음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엄마는 계속 아빠를 속이고 우리 돈을 전부 빼돌렸을 거야. 그랬다면 아빠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을지도 몰라. 저는 현우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현우는 아주 용감한 일을 한 거야. 네가 진실을 밝혀준 덕분에 할머니랑 아빠가 더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 거야. 현우는 가족을 지킨 영웅이야. 정말요? 그럼 이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거 봤니? 현우가 그제야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럼 아빠는 언제쯤 괜찮아져요? 글쎄, 아빠도 지금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시간이 좀 필요하단다. 다음 날 저는 현우를 데리고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선생님과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고 나온 현우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자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할머님, 현우가 지금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많이 심각한가요, 선생님? 아닙니다. 다행히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입니다. 가족분들이 옆에서 계속 지지해 주시고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우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번 일은 결코 현우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네,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를 다독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 가장 큰 그늘은 역시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민석이의 방문 앞에 앉아 혼자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민석아, 네가 처음 걸음마 떼던 날 엄마는 아직도 눈에 선하다. 조그만 발으로 아장아장 엄마 손가락 하나 꽉 붙잡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던 우리 아들. 저는 차분하게 옛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떼고 꽈당 넘어지면 울다가도 엄마가 박수 쳐주면 또 좋다고 일어나서 걷고 그렇게 우리 아들이 혼자 걷게 됐지. 문 안에서 아주 작은 뒤척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하계회 했을 때는 또 어땠고, 하얀 토끼 옷 입고 나와서는 부끄러워서 깡충깡충 뛰지도 못하고 멀뚱멀뚱 서 있었잖아. 그래도 엄마 눈에는 네가 최고로 예뻤어.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엄마도 너도 참 많이 힘들었잖니. 그래도 우리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잘 이겨냈어. 저는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진 것 없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참 행복했다. 안 그러니? 둘이서 마주 앉아 밥 먹고 낡은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그렇게 잘 살아왔잖아, 우리. 이틀째도 사흘째도 저는 같은 자리에 앉아 민석이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제가 여느 때처럼 방문 앞에 앉아 이야기를 건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민석이의 눈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겨우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밤송이처럼 자란 수염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죠. 민석아. 마침내 민석이가 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민석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한꺼번에 터뜨리듯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계속해서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들.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제가 어리석었어요. 엄마 말을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 마음고생 시키고 제가 다 망쳤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니다, 아들. 다 끝났어. 이제 다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그만 아파하고 엄마랑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민석이를 부축해 거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죠. 민석이는 아주 천천히 오랜만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방에서 나오더니 민석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빠, 현우야. 민석이가 그런 현우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아빠가 우리 아들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현우도 민석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모진 풍파가 우리를 핥히고 지나갔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민석이와 현우의 손을 잡고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더군요. 피고인 최지영은 사기죄 및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재산을 모두 반환하고 판사님이 이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 김현우의 양육권은 원고인 김민석에게 있음을 판결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자리에 앉은 민석이가 제 손을 꽉 쥐어왔고 저 역시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저만 치서 걸어오던 지영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지만 저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마주보았죠. 그러자 지영이가 먼저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박 선생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 선생님이 환한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전부 선생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박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네, 그래야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석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까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게 해서요. 민석아,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렴. 다 지나간 일에 마음 쓸 것 없어. 우리 현우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만 생각하자. 우리한테는 아직 좋은 날이 더 많을 거야. 저는 민석이를 보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를 다녀온 현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이 나서 외치더군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어머, 그랬어? 재미있었니? 네, 진짜 엄청 재미있었어요. 현우는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현우를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현우가 요즘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정말요, 선생님? 네. 친구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도 발표를 제일 열심히 한답니다.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에 제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가족분들이 옆에서 현우를 잘 보살펴 주신 덕분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민석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석아, 현우가 학교에서 아주 잘 지낸다고 하더라. 정말요? 아, 정말 다행이다. 민석이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이 역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회사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민석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팀장님께서 저한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겨주셨어요. 어머, 잘 됐구나, 아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 민석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틀림없이 잘 해낼 거야. 저는 민석이를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제 말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죠.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우리가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이 집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그 폭풍 같은 사건 이후로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저희 가족에게도 마침내 따스한 봄이 찾아왔죠.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 속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노릇하게 구워지는 생선 냄새가 집 안가득 포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난 목소리로 외치며 가방을 던지듯 놓고는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어서 와, 현우야. 얼른 가서 손부터 깨끗이 씻고 오렴. 네. 현우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몰라보게 훌쩍 자랐고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도 한결 굵어졌죠. 저녁 무렵 아들 민석이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래, 민석아. 고생했다. 얼른 씻고 나와. 밥 다 됐다.
민석이는 1년 동안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자신을 짓눌렀던 지영이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아빠, 저는 오늘 수학 쪽지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현우가 자랑스럽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현우 정말 대단한데? 우리 아들 최고다. 민석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어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술술 풀렸어요. 할머니가 수학도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현우, 할머니한테 정말 고맙지? 네, 할머니 최고예요. 현우가 저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저는 절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야, 이번 주말에도 할머니한테 요리 배울 거지? 이번엔 뭘 만들고 싶니? 당연하죠. 저 이번에는 달콤한 불고기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불고기 만들어 보자. 와, 이제 저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많아지겠어요. 현우가 신이 나서 방방 뛰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민석이의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 현우의 학교 생활, 제가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 이야기까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소소함 속에 바로 저희 가족의 단단하고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부귀영화는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깊은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민석이와 현우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며 뭉클해졌죠. 저희가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며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으로 엮인 견고한 가족 그 자체였으니까요. 밥을 다 먹자 민석이가 익숙하게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숙제를 하겠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공책과 펜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숙제 좀 도와주세요. 무슨 숙제인데? 우리 현우가 할머니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 해요. 현우가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 앉았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쓸 건데? 할머니요. 현우가 의심할 여지 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왜? 네. 할머니가 제 진짜 영웅이에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현우야,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현우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었어, 현우야. 할머니는 그저 너희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너랑 네 아빠를 지키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하나로 버틴 거지. 저는 현우의 따뜻한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진심만 있다면 이 세상 누구나 용감한 영웅이 될 수 있단다. 정말요? 그럼 우리 현우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용감해질 수 있어. 현우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고는 공책에 펜을 대고 뭔가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깊숙이 비쳐들고 있었죠. 밖에서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혹독했던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매섭게 불어닥치던 추운 바람과 차가운 눈보라를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 것입니다.
폭풍이 핥히고 간 저희 가족은 한때 폐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폐허 위에 희망이라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며 진짜 백이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화려한 성공이나 대단한 행운은 없었지만 저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민석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민석이가 따뜻한 허브차 2잔을 들고 와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고맙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완전히 무너져서 영영 못 일어났을 거예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여전히 감정이 북받쳐 떨렸습니다. 아니야, 민석아. 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엄마는 그저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문을 두드려 준 것뿐이야. 저는 민석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석아, 앞으로도 엄마는 언제나 내 옆에 있을게. 네가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엄마한테 기대렴. 민석이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우도 정말 씩씩하게 잘 크고 있네요. 그래. 우리 현우는 누구보다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지.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의 덕분이야.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제 마음속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는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달빛이 방 안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히던 그 치욕적인 날부터 반지하 방에서 절망에 빠져 현우의 전화를 받던 날, 녹음을 듣고 결심하던 날까지 고통스럽고 아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국 이겨냈고 이제 저희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저희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현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이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찾은 소중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